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실세다. 불편한 얘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패권이다. 뒤에서 좀 주춤하고 있으면 비선 실세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은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습니다. 무리한 어떤 구속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잘못한 거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치 보복이에요.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을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육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 쏜 것 같습니다. 그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목표한 지점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거리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과 대화하자, 협상하자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센 토크쇼 관적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여전히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은 순탄치 않습니다. 적폐청산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그리고 민생을 담보로 한 여야의 대립과 이합 집산이 계속되고 있죠. 새해에도 이런 모습을 봐야 할까요? 오늘은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님과 함께 올해 가장 핫한 이슈인 적폐청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의원님 방송에서는 사실 그렇게 자주 저는 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많이 나오셨나요? 예, 많이 나오고요. 특히 네. 아침 라디오 그 인터뷰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라디오를 잘 안 들어서. 예, 그럼 예. TV는 별로 출연을. TV 출연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강적들을 또 나올 생각을 지금 하셨어요? 시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로 알고 있어서 네.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왔습니다. 센스 있으시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분위기 좋게 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권에 어쨌든 가까이 정권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갑수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들이 정권 철학이랑 맞아요? 대체적으로 고발적 맞다고 신문.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엽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에서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 지난 참여정부 이야기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들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핵심, 뭐 실세다 이런 수식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대중들은 그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많이 뵙지 못했어도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삼철로도 사실은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뭐 계기?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래요? 일단 제가 변호사를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했고요. 네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변호사를 하다가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네.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사무실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절에는 이제 문재인 당시 변호사를 네. 자주 보고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예.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모시면서 일을 했고 또 그 일을 받아서 제가 민정수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정수석 그만두시고 비서실장으로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저는 이제 민정수석으로 모시고 참여정부 말까지 일을 했었고요. 2012년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가고 당에 와서 활동할 때 저도 역시 이제 초선 의원으로 하고 또 당대표 하는 쭉 과정, 두 번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모시고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예. 사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삼철 얘기를 할 때 약간 표정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그런 프레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2008년에 이제 현실 정치를 할 때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또 참여정부의 가치를 좀 실현하자, 뭐 분권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를 하고 나자마자 친노, 또 패권, 또 비선 실세, 삼철 이런 이제 악의적 프레임으로 사실 저의 활동을 많이 위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패권이다라고 하고 뒤에서 좀 주춤하고 있으면 비선 실세 이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특히 이제 삼철 같은 경우에는 각자 처한 여건과 현실이 다 틀립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어서 사실은 좋은 의미보다는 좀 더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저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웠습니다만은 근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제가 봉화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박근혜 또 이명박 정부 하에서 많은 이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이제 좀 그런 프레임이나 책임에서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단순하게 묶을 수 있다라는 게 임팩트 있게 기억은 나지만 동시에 이게 주목을 받으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아니면 조금만 튀어도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건 이해가 가죠. 저나 이제 나머지 그 두 철 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생활하고 또 정치적인 가치를 공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자칫해서 우리 존재로 인해서 정말 일해야 될 분들이
필요한 일을 못 할 것은 그건 막자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인 일선에서는 좀 물러나서 각자 역할을 하자는 거고, 저 같으면 그걸 물러난다는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까지 당의 최고위원도 하고 현재도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여건이 틀리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다 물러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지금은 조금은 탕평 그리고 필요한 인사를 쓰겠다는 의미가 강조됐을 뿐이지 또 앞으로 나머지 두 분 역시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소지와 그런 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뵀는데 지금 강민구 변호사보다 선배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죄송한데 훨씬 어려 보이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떡하지? 네, 좋은 칭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동안이라는 말씀 예, 많이 동아이라 들었어요. 말은 듣고요. 두 분으로부터는 다 선배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오늘 전세일관 나온다는 얘기 듣고 저는 선배님이 뭐 되게 반가웠죠. 네. 우리 또 대학교 선배님이시고 또 네. 법조도 선배님이시고 네. 아마 뭐 비록 이제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아마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또 리걸 마인드가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아마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불편한 얘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 자, 올해 정치계의 핫 이슈 바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입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국감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강조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제 이동강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손발을 자르고자 이제 도끼를 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과거 이제 친박계로 분류됐던 김태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적폐청산을 앞세워 보수 정권 9년에 대한 한풀이 정치 보복이 16세기 마녀 사냥을 연상케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전 대통령 측은 전형적인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제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공정위에 그 대기업에 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공정위에서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 조사한 것이 당연히 위법하고 맞지 않아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한다든지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많이 나와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방송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언론인에 대해서는 딱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관리하면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정확하게 경위를 밝혀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또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레임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정을 해가는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이제 공정한가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더 철저하게 탈탈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굉장히 조심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노태우 시절의 사정정국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정말 다 여구 야구 뒤집어 엎었거든요. 그 정도를 한번 물갈이를 해줘야 우리나라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적폐청산은 속도도 느리고 정도도 약하고 그리고 너무 조심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요. 필요한 절차, 적법 절차는 저는 정말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법조인이기 전에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고 발전된다는 의미에서 꼭 그런 지적에 대해서 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꼭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갑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지난 겨울에 그 국민들의 내침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쟤들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1,700만이거든요. 촛불에 그 광장에 모였던 분들이 연인원이지만 그분들이 다 이야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였잖아요. 도저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적폐가 생긴 거 아니에요. 저도 실제로 어느 대기업체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무슨 영화를 좀 우리 회사가 뭘 잘못 만들어서 조사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몇 년 전에 야,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사회가 있겠냐.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진 거거든요. 거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지금 몇 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다른 프레임으로 저는 공격하거나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게 적법하지 않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프레임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의 뜻과도 동떨어진다. 이미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할 때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지난 겨울에 그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그냥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다 이런 거 말에 대해서 지난 29일 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한 말이 있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한병도 신임 정무수석을 만나 칼춤도 오래 추면 국민들이 식상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좀 자꾸 잡아가지 마.
네, 홍준표 대표는 늘 항상 느끼는 건데 굉장히 언론에 꺼리를 많이 던져주세요. 네, 늘 항상.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쯤에서 좀 봐줘라는 소리인데 그건 곤란한 얘기죠. 네. 여기서 홍준표 대표를 변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좀 변호를 하면 지금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무수석이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치 보복하지 마라. 이 말에 다른 말인 거예요. 우리 당 의원 좀 잡아가지 마라 말은. 저는 그냥 당 대표로서는 뭐 그런 얘기를 뭐 돌려서 했다.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아니, 그렇지만 사실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잡아가는 거를 잡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죠.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야, 그 수사를 하려면 좀 공정하게 여야 구분 없이 좀 같이 해야지 왜 우리 쪽만 이렇게 타겟 수사하냐 이런 말은 몰라도 우리 당 의원 잡아가지 말라는 거는 우리 당 의원 비리 국회의원 다 봐달라는 거니까 잘못된 표현 같아요. 이거는 좀. 네, 저도 자, 뭐 그다음. 당연히 적절하지 않고요. 특히 저희들이 이제 가장 안 해야 되고 또 막아야 되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치 검찰이거든요. 검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데 그런 면으로 봐서도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아니 진짜 홍 대표를 한번 모시고 싶다니까. 강적들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내 앞에 앉혀야지 이렇게. 진짜.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적폐청산 TF가 대부분 편파적인 인사로 꾸려졌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정권 입맛에 딱 맞는 사람들로 꾸리는 건 편파성, 공정성을 잃어가는 행동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적폐청산 관련해서 각 기관에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내부에서만이 알 수 있는 정보라든지 또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이제 그와 같이 문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시행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때로는 이제 이 TF를 구성할 때 내부에 있는 분들만 해서는 객관성을 좀 잃기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반 또는 몇 분이 참여해서 함께 TF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TF에 오신 분들이 적어도 그동안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잘 안 다루고 있었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했던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나온 그 생활이나 또 일부 민주화 과정에서 했던 일들을 근거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저는 폄훼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외부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거를 공개해야 될 때 보통 하는 원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은 투표함을 깔 때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안 되지만은 그 안에 각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 한 명씩을 개표투에 보내잖아요. 저희가 후보들이 보내게 돼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국정원 TF 관련해서 문건을 이제 공개할 때도 보면 안에 내부를 뒤질 때도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을 들여보내가지고 제가 같이 보면서 봤으면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 안 할 거예요. 왜냐? 저는 저대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지금 들어있는 분들은 지금 들어있는 분들대로 보고 있는 방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한쪽 방향에서 본다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개개인의 이력에 대해서는 전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건데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와 다른 지점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자료를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라는 말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적절한 얘기인가 모르겠지만요. 과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럴 때도 이제 그러면 이념적으로 봐서 야권 좌쪽에 있는 분, 야권 우쪽에 있는 분들을 다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 과거사에 한이 있는 분들이 또 문제 제기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게 맞냐라는 게 약간의 이제 토론이 됐습니다. 결과는 꼭 그럴 때 기계적인 형평성이 맞는 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 마련이나 그런 걸 위해 노력할 분들을 더 의욕이 있는 분들을 하는 것이 그 TF의 성격이나 앞으로 방향성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꼭 뭐 좌우를 떠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강한 문제 제기와 또 그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을 거기에 일정 부분 외부인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아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면에서는 좋죠. 이런 민주당 성향이 강한 분들이 들어가서 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어떠한 이런 비선 실세들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저는 그 적법성에 있어서 항상 어떠한 나중에 가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지금은 이제 국민들 여론이 좋고 하니까 이게 아무런 표면 위에 드러나지 않지만 나중에 정권이 힘떨어졌을 때 이걸 갖고 분명히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어떤 얻은 정보라는 거는 사실 다 공무상 비밀이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공무상 비밀을 마구잡이로 막 파헤쳐 간다라는 게 현행법에도 어긋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수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법률상 다른 권한을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한다면 바로 위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를 확인하고 또 일정 부분 사실 확인하는 것들이 실정법 내에서 하느냐 여부는 충분하게 늘 검토되고 지적이 돼야 되겠지만 현재 위법성이 있지 않다면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 내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양해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지금 청와대가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뢰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여의도에 가보면 그때 여당 안에서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장관들 많이 불러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그런데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은 늘 그랬어요. 소통을 너무 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우를 문재인 정부가 범할까 봐 사실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고요. 다만 이제 지난 겨울에 국민들의 1,700만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하면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일단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과정에서 필요한 이야기는 충분히 듣되 본질적인 방향은 계속 나가야 되고 우리 정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 또 그런 이야기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중요한 일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이제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망신주기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인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봤을 때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그 인사들이 전부 다 구속적부심에 석방됐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검찰의 무리한 망신주기 또는 무리한 어떤 구속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되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영장 발부를 했던 판사분이 있고요. 또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판사분이 있습니다. 영장 발부를 했던 법원의 판사분의 입장도 충분히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영장 기각을 했던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던 분도 긴급체포의 사유가 좀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사유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쪽이 과했다고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수사와 또 법원의 판결 등을 존중해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다 정치 보복이다, 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정부 하려는 대다수가 입법사항이 많아요. 의석이 부족해요. 그래서 힘들 거예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하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똑똑히 봐왔거든요. 문재인 정부라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소신이나 방향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협치라는 이름의 적절한 정치적 타협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하는 것은 그건 절대 타협이 있을 수가 없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검찰에서 근거와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과거에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맞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해서도 되지 않고요. 다만 입법이라는 것은 제도적 개선책입니다. 이 제도적 개선책이 저들은 100을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 100이 안 될 때는 그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타협과 또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입법연대와 또는 정책연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구별해야만이 오히려 제대로 생각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완성되지 않나라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첫 과제,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공수처 관련 법안 4건을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수처 관련 법안과 신설안을 심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상황입니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회를 찾아와 시급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옥상옥의 설치가 또 이루어진다는 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정치 보복. 공수처 설치가 연내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선 국회법상 5분의 3 의결로 가능한 신속 안건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국회 공수처 법안 발의한 의원이 박범계, 이용주, 양승적 의원인데요. 네. 공수처 설치 법안 3건 주요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수처 인적 구성에 대한 겁니다. 수사를 지휘 감독할 처장, 처장을 보좌할 차장,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특별검사, 일선에서 수사 활동을 벌일 특별수사관, 대략 이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또 조직 범위라는 것은 세부에 들어가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법무부의 그 공수처 설치 방안이 여야 양쪽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죠. 그 지난 10월 16일 국회 그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을 검토했는데 여야 모두 그 법무부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죠.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 정의당은 법무부 안이 지난달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오히려 좀 후퇴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전시 의원님 민정수석 역임할 당시에 이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여정부에서 공수처 설치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걸 떠나서 이제 참여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였습니다. 권력기관은 법에 규정된 권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무를 하면 된다. 그런데 과도하게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를 국정원장이 대통령하고 독대해서 권한을 좀 과장되거나 또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대를 금지하고 또 검찰에 대해서는 절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쭉 했는데 그 모든 목적은 권력기관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도적 개선책까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정부 끝나고 나서 바로 검찰의 모습이 쟤들이 보기에는 또한 왜곡된 형태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김민구 변호사가 늘 반대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뭐 공수처 설치에 반대는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제가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다 외웠어? 다 외웠어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좀 더 정리를 해갖고 나왔어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거의 없는 제도예요. 뭐 동남아 한 4개 국가에서 하는 거는 있지만 그 나라들은 사실 검찰 제도라는 게 이렇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고 OECD 국가 중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 공수처 설치라는 것은 결국은 검사가 검찰 내부의 비리를 덮어주는 걸 감시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뭐 검찰에서 검사 비리 그렇게 덮어주는 경우 있나요? 얼마 전에 변창훈 검사 자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압박을 했어요. 사실 같은 검찰인데. 서울 서초동 한 법무법인 건물 4층에서 한 남성이 떨어졌습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였습니다. 변 검사에겐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변 검사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쯤 숨졌습니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 파견돼 이른바 현안 TF에 소속돼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을 정도인데 그러면 검찰 내부의 어떠한 그 제 식구 감싸기를 지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 설치의 어떤 가장 큰 논거가 없어졌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사의 효율성 문제인데 저는 이제 특수부 출신이니까 특수수사는 항상 아주 작은 데서부터 비롯돼서 올라와서 큰 거물 수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라는 거는 거물 수사만 딱따로 이렇게 수사를 하라는 건데 과연 그런 정보 수집 면에서 수사의 효율성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 권력기관을 나눠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부정부패가 오히려 만연될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옥상옥 이런 뭐 예를 들자면 그럼 공수처는 누가 조사할 거냐 그거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말하는 입법.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불리한 입법은 국회의원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 특수국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가 옥상옥 이론으로 봤을 때 과연 공수처가 안고 있는 어떤 이런 불합리성을 어떻게 다 극복할 거냐. 과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은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이걸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제도다 이거죠. 검사는 사회적 존경도 받고 권한도 많은 대신 그만큼 엄격한 자리여야 하는데 누구의 통제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를 만들어서
검사뿐이 아니죠. 고위직 공무원들을 미리 내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권한을 일정부 축소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사회적 대의예요. 일단은 이 검찰에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갈 필요가 있냐는 거에 대한 그 국민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81.9%의 국민들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데, 지난 8, 9년의 검찰의 모습은 저는 국민적 기대에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전에 정윤의 문건 수사를 좀 더 검찰이 제대로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다면 그런 국정농단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막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와 같이 검찰이 아무튼 0.1%든 1%의 잘못된 그런 정치 검찰화돼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바꾸자는 것이 이제 공수처가 하나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차선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유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 대한민국 검찰처럼 기소권, 수사권을 가지고 막강한 기소독점, 기소 편의주의를 하는 검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제도적 개선책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검찰에도 있어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력을 갖게 되면 검찰을 다 이용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을 앞세워서 그걸 이용하고 싶은 그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인들인데 본인들이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막 검찰 개혁한다고 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하고 싶어요. 기소도 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은 당연히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거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그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죠. 그럼 공수처도 뭐예요? 또 수사하고 기소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들이 지금 그 지점까지 넘어가면 이제 공수처 안 한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 경찰이 불러대. 이제 검찰이 불러대, 공수처가 불러대. 이제는 사방에서 이제 수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서로 다 관할 거는 있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점까지 국회의원들이 알면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안 만들 겁니다. 우리 전해철 의원님 여기 나오셨지만 이거를 깊이 이제 알고 그러면 동료 의원들이 절대 공수처 안 된다. 이래가지고 흐지부지 될 게 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그 이제 임기 후반기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법안을 냈다가 사실 국회에서 전혀 뭐 실질적인 논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그리고 일정 급수의 고위공무원단. 물론 이게 이제 여야 합의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범죄 역시 한정되어 있습니다. 뇌물죄라든지 직무에 관련된 범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도 아주 포괄적으로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검찰, 그러니까 정치검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대통령이든 뭐 청와대든 또는 여당이든 정부든 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영역이 바로 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사람들과 그 범죄였기 때문에 기존의 검찰은 잘하고 99%, 99.9% 이상의 검찰은 잘하고 이것만을 떠나서 정치검찰화하는 것을 막아보자. 진짜 검찰의 제대로 된 모습이나 또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것으로 뜻을 모아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그리는 검찰 얘기는 이게 뭐 미드보고 하는 얘기여서 조금 우스꽝스럽긴 한데 미국 경찰들이 제일 주려하는 게 보니까 내사과더라고. 안에서 업무 집행을 했는데 이게 약간 무슨 말이 돌아요. 그러면 내사과에서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두려워하더라고. 왜냐면 감찰과겠죠. 내부 감찰, 내사 뭐 이런 밥줄이 끊어지거든. 정말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인정사회예요. 같은 경찰이 내부의 같은 경찰의 비위 사실을 포착했을 때 그걸 제대로 처벌한다거나 문제 삼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외청을 만들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사과 또 감찰반에 외청하라고. 그러니까 일반 범죄 사실 수사를 이 공수처에서는 하지 않아요. 이 고위공직 내에서 비위 사실이 어떻게든 돌아요. 그럴 때 딱 잡아갖고 캐 들어갈 수 있는 독립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공수처도 또 다른 검찰이에요. 뭐 공수처가 뭐 다른 사람이 합니까? 또 검찰 출신들이 가서 할 거예요. 지금 검찰 인맥에서는 지금 강용구 변호사 되게 응원하겠어요. 아니 저는 사실 뭐 검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뭐 제 친정이라고 해서 뭐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 비판도 해요. 공수처 고위직 제한이 아니 저는 안 해요. 안 하고 오케이. 할 자격도 없고 저는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공수처와 검찰 간의 어떤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동남아에 공수처가 있는 나라에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영장을 청구하고 난리가 나갖고 이게 완전히 그냥 엉망이 돼버린 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은 얼마나 또 공정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공수처도 또 다른 검찰이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작은 단도를 또 하나 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쌍칼을 잡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검찰 개혁이 저는 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오히려 더 권력에 더 예속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개혁의 어떠한 방향하고 이게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독립성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대통령에게 또 다른 힘을 주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건 대통령이 임명을 한 부분이죠. 근데 그 특별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우병우 수석의 전행을 감찰해서 문제 제기하고 아주 부당하게 이제 그만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 그런 독립된 기관이 대통령의 아무리 임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확히 말하면 옥상 옥이 아니라 검찰의 옥의 옥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의 배분을 해서 옆에 수평적으로 있으면서 서로 감시와 규제를 또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제도가 현재 검찰의 현실에서는 결국은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잠깐만 특별감찰관하고 그 공수처는 완전히 다르죠. 특별감찰관한테는 무슨 기소권이나 수사권이나 이렇게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감찰의 기능만 했으니까. 아무튼 지금 조사권이 있어요. 네. 저는 근데 다른 여기서 사람들도 아닌 이 대학 후배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시는 기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두 분이 검사 출신에서 그러신가요? 그러지는 않죠. 검찰개혁이 공처를 만드는 것이 최종이고 뭐 종결점은 아니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검찰 인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도 되어야 되지만 그 개혁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처 설치라는 것은 몇 년간 쭉 해오면서 저는 뭐 많은 부분 검증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근래 논의를 하고 있듯이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고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국회에서 논의나 또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기구를 만드는데 국민적 뜻을 모으는 게 지금 현재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대 경기도지사는 당선과 함께 대부분 대권 후보로 분류되기도 했죠. 이 차기 대선의 전초전 같은 무게감을 갖는 경기도지사 출마. 그래서인지 내년 선거 역시 폭발적인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경기도지사 나가실 거죠? 경기도지사 나가실 거죠? 현재 제가 최종 결정은 1월 달에 하려고 하고요. 유력하게 그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강적들 나오신 거 보니까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만 선언하시죠. 뭐 네, 아니, 어차피 나가시려면 2월까지 사퇴하셔야 되죠. 2월 13일 날 사퇴. 다 알고 계시네. 그래서 1월 초에 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도장을 확실히 찍으시는 건가요? 예, 제가 공적으로 출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심사숙고해서 1월 중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이제 최고위원 또 도당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경기도 곳곳을 다니면서 정말 인구도 많고 굉장히 큰 자치단체인데 그렇죠. 경기도만의 정책이 잘 없다. 예를 들어서 교통의 문제만 하더라도 24~25%에 되는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통 정책들이 서울 또는 중앙에 종속되어 있어서 환승 주차장 하나, 환승 그 센터 하나 만드는데도 주체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기도만의 좀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동안 이제 경기도지사가 대권을 가는 좀 그 지렛대로 삼거나 또는 다른 정치적인 지향점을 실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지 말고 경기도만의 정책을 실천하고 실현시키는 좀 적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등등을 따지면서 우리 당의 승리와 제가 적합한 후보 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농담처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 꿈이 있기 마련인데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이랑 다르게 대권 후보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다 보면 지역 특성상 워낙 다양한 유권자를 상대해야 되고 다양한 그런 그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은 그 부분은 안 두려우신가요?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게 무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마다 생각도 다르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행정가의 입장에 가게 되지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하지 못한 것이 또 국민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적거나 부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무튼 강조점을 적어도 경기도정을 좀 책임지고 할 행정가 타입 또는 도정만을 할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진짜 색깔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이제 전에 예.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한테 들었는데 예. 이제 대성을 약간 접으신 것 같은데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경기 남도 북도 갈라 있었으면 내가 일하기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전 의원님께서 만약에 도지사가 되시면은 경기 그 북도 쪽 이쪽에 대한 많은 규제 같은 걸 좀 완화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대 공약을 할 때 북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규제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이 규제를 현재 경기도 전체 규제로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경제 평화 특구를 하자. 특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과 규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해서 경기도에 많은 규제를 풀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 앞으로 남북 통일을 대비한 성장 동력도 마련하자라고 이제 공약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현실화. 남북 통일이 되면 이제 경기도 그 가는 뭐 동두천인가 뭐 이게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 실제 그렇죠. 강원도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경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지금까지는 규제지만 그게 기회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특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단 민주당 경우는 당내 경선이 가능성이 높은 거다라는 여론조사상의 이제 배경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전해철 의원이 출마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리를 선점한 후보가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먼저 인지도에 있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 대선 후보급까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존재인데 차기 경기도지사 적합도라고 해서 한국사회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라는 바가 있는데 43.1%예요. 압도적 1위.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지사가 10%대를 점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지도에선 높다는 얘기가 되고 또 하나 이재명 시장의 강점이 뭐냐면 지휘를 맡으면 얼마큼 실천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전국 그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 3년 연속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기까지를 포함해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SA 등급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양상은 내부 실력자와 대중 명망가가 딱 붙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어느 쪽인지는 잘 아실 거고 이거는 대중적 명망이라는 게 양면의 이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선에 하게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한간에는 예상 경쟁자인 이재명 시장이 이 대통령 선거 경선 그리고 TV 출연으로 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재명 시장이 좋은 후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인지도가 일단 먼저 칭찬 뒤에 이제 비난 이렇게 가나요? 본론이 어딘가를 보시고요. 네. 일단 인지도가 이제 지도로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제 지방 선거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현실로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의 인지도가 바로 지도로 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이재명 시장보다 이건 낫다 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예, 특히 이제 시민들이 판단할 때 정책 능력 또는 안정감이 있는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적합자가 누구냐 등등을 쭉 판단한다면 저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이재명 시장보다 내가 뭐 더 잘생겼다. 뭐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 가깝다. 지금 뭐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게 번역기 돌려보면요. 지금 되게 온건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이랑 문재인은 궁합이 잘 안 맞는다. 나랑 잘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앞에 이야기하기를 정책 능력과 안정도에서 누가 나을까? 저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당원 투표들을 할 때 보면 저도 이제 당원 선거 많이 경험해봤지만 당원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어쨌든 이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과의 궁합을 안 따질 수가 없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새누리당 선거 때도 보면은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부 다 박근혜처럼 파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광역단체장 후보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사실 아까 말한 정책 능력 이런 거는 약간 양념같이 붙은 거고 제 생각에는 결국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잘 안 맞다는 전제가 어떻게 해서 아무래도 대선에서 경쟁하면서 대립각을 어느 정도 보여준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둘은 같이 다음 차기 대선에 나오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협조적일 수가 있고 경험의 전수가 가능해서 그 부분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소위 안정감이라는 문제. 이재명 시장이 워낙 치고 나오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의 사람들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바른정당의 이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현역이니까 어쨌든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현대 보수진영 내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1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같은 여론조사 남경필 지사가 11.2%로 2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도정운영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했던 55.9%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역 지사가 55.9%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지방선거에 남경필 지사가 재출마하면 지지하겠냐에서는 13.8% 정도 나왔고 지켜본 후에 판단하겠다가 47.7%니까 하여튼간 합치면은 남경필 지사에게 표를 줄 수 있다가 한 61%가 넘는 거니까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보수 후보군이 최근에 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 후보로 이제 항상 이제 거론되는 뭐 예를 들어 원주철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보단이 보수 쪽에 있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연정을 통한 협치도 남경필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이 남경필 지사에 대한 강적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좀 들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그 경기도지사 아까 우리 이준석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정치인의 무덤이라고 해요. 경기도지사 자리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처음 그 남경필 지사가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예, 경기도지사에. 근데 이제 너무 당이 어렵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아무튼 상황으로 이제 나가게 됐을 때 이제 우리들의 바람은 그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속설을 남경필 지사가 깨주길 바랬죠.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또 상황이 좀 또 어려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는 아무튼 이 경기도지사가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 지사에 대해서? 네, 일단 연정을 한 것은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협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의 소중한 부분도 내놓고 또 항상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일단은 먼저 칭찬부터 하시고 일단 긍정적인 면이고요. 여기까지는 다들 문제인데 문제는 그 연정을 하는 목적이 경기도에 필요한 도정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정의 성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경기도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정을 할 때 협약 내용에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임기 중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에 남지사 임기 내에는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게 실시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연정 제도를 구체적으로 한 거는 좋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데서 한계가 있어서 남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그 다른 후보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그 양기대 그 현 광명시장이 그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앞으로 그 공약과 비전을 밝히면 그 지지율이 지금 현재는 낮지만 나아질 것이다. 경선 결과는 내 몫이고 운명이다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그 도지사 선거전에 나서고 있고요. 또 안민석 의원 또한 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아마 이번 달 중에 아마 출마 여부에 관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홍준표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6명 이상 내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를 지역구로 둔 중진들인 원유철, 홍문정 두 현역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선 이현주 의원, 이찬열 의원,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의당에선 대선 후보였던 심상정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선거에 나설 경우 야권 후보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숨은 변수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보수정당에서는 지금 이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먼저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사실 선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대용의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성공. 평양 교회에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곳은 평양에서 가까운 평안남도 평성입니다. 최장 13,000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사를 지휘한 김정은은 주먹을 쥐고 환호합니다. 북한은 평양에서 대규모 불꽃놀이를 벌였습니다. 75일간 잠잠했던 북한이 또다시 일을 냈습니다. 이른 새벽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의 발사 시험을 감행한 건데요. 북한은 왜 75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걸까요?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화성 15형 여기 무기체계에 대해서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 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 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 체계 개발의 완결 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다. 그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됐다면서 핵무력 완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이번 발사에 환호하는 주민들의 반응을 29일 오후부터 잇따라 보도하며 민족의 대경사라고 대대적 선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사 성공이야말로 병진의 트로피 전진하는 우리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저는 우리 원수인의 그 강력과 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화성 15형 발사 소식에 접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가슴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주인된 궁지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주장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걸까요? 두 분께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핵 무력 완성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게 있죠. 그 네. 레드라인을 넘었냐 안 넘었냐. 네. 레드라인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네. 것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었다 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아직 확실하게 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체제를 이제 결속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그 제재가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만만치 않게 북한에 대해서 오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도 있죠. 반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미국과 협상력을 강화하겠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왔고 그 도발이 대북 제재가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또 대북 제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이상 계속적으로 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현재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을 협박을 해서 미국이 그 협박에 못 이겨서 북한을 핵보육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핵보육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바로 유엔 제재가 해제가 되게 됩니다. 아, 핵보유국으로 인정. 왜냐하면은 뭐 이제 유엔 제재를 해서 할 명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북한하고 미국 간에 핵무기 감축을 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됩니다. 국경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되면서 그러면 주한미군이 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또 그 핵심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최종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고 그 주한미군 철수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핵무기로 한국을 협박을 해서 우리를 이제 공산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처음에 레드라인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 레드라인을 지금 말해버리면 저걸 어떡하나. 왜냐하면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아껴야 되는 거.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대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뭐냐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두려워하잖아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선제 타격 지금 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계속 미국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이 명분이 쓰려면은 ICBM 레드라인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꾸 ICBM급이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제 사실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당당하게 대통령이 그 얘기를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다 아는데 미국의 선제 타격 북한 너네 자꾸 그렇게 하면 미국이 선제 타격할 수 있고 우리는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멈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저들이 추정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ICBM이 제가 말씀드린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달성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기권을 진입해서 다시 재진입을 했냐 안 했냐 몇 가지 기준점들이 확실하게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레드라인이 완성됐다.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면에서 충분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그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이런 걸 너무 논쟁거리로 하지 말자. 확실하게 근거나 또 증거가 있을 때 그 후속 조치를 이야기하는 게 맞고 한국을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한국이 협의 대상이 되지 않고 미국의 선제 타격이나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피해야 될 일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나름대로도 기준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기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 드린 대로 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외교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별로 필요한 논쟁이 아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질문을 받아서 레드라인을 말씀하셨지 사실은 레드라인이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이기도 하고 얼떨결에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 잡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ICBM급이냐 ICBM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자꾸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무력
그 충돌을 피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대화를 통해서 협상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럼 선제 타격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도 겁납니다. 미국도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협상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나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우리는 절대로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반대다라는 것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도발 2시간 반 뒤인 오전 6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NSC를 주재했습니다.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어 미국이 선제 타격으로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시 17분에 쏘면은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대통령 깨우나요, 여러분? 프로토콜이 예를 들어 실장 레벨에서 처리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흔들어가지고 일어나세요 깨우는 건지. 예, 그게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같은 것을 쐈으면은 대통령 깨우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보고 드리는데 일단은 이 대륙간 탄도탄이나 이런 것을 쏘게 되면은 당연히 대통령 깨웁니다. 깨워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NSC를 개최할 건가 할 것을 이제 여쭤봐가지고 대통령 지시가 나오면 이제 바로 가서 다 깨워야겠네 또 이제 그럼. 당연히 다 일어나 있습니다 벌써.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이하 사실 청와대 근무진 전체가 다 긴장해서 다 모여야지. 그건 뭐 너무, 아까 얘기했지, 너무 당연한 거. 급이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 어디까지는 깨우고 어디까지 안 깨우고. 노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세부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 발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준전시 상태에 진입을 의미하는 건데 해상 봉쇄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요 항구 앞에다가 기뢰를 부설해야 됩니다. 뭐를요? 기뢰를 부설해서 북한 배가 지나가다가 침몰되게 만드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기뢰 부설을 위해서는 미군의 구축함이 남파 앞바다 아니면 신의주 앞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원산, 청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북한 영토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가고는 기뢰 부설을 못 하죠. 그러니까 현재 해상 봉쇄라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잘못하면 전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해상 봉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공모함이 LL을 북상을 해서 들어간다면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상 봉쇄는 사실상 군사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거를 반발할 거다라는 것도. 저도 오늘 이 강덕들에 오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69년도에 닉슨 행정부가 키신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노이 수도 하노이의 하이퐁항을 해상봉사 진짜 합니다. 해상봉사 직후에 캄보디아, 라오스에 있는 그 공산 반군, 공산 그 지원 세력을 갖다가 폭격을 하고 그 남북 베트남에 있는 공산 세력을 폭격을 합니다. 폭격을 하면서 핵무기를 써가지고 북베트남을 공격할 계획까지 졌는데 그때 좌절되는 것이 그 닉슨 그 도청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걸 포기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키신저가 닉슨 대통령한테 자문했던 게 매드맨 티어리입니다. 미친놈같이 행동해라. 미친놈같이 행동해라. 그러니까 미친놈같이 행동하는 것은 도대체 남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군사적인 보복 이런 거를 마을 폭탄도 쏘고 실제로 군사 행동으로 옮기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 키신저를 2번이나 만났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의 행동 자체가 과거에 69년도 베트남에 했던 행동을 현재 북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성 15형 쏜 직후에 해상봉쇄를 들고 나온 것은 실제로 해상봉쇄를 한다는 것보다는 미친놈처럼 행동해가지고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북한을 더 억제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전략적인 그런 행위이지 실제로는 해상봉쇄로까지 간다거나 보지 안 합니다. 해상봉쇄 여부를 두고 청와대랑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말이 좀 엇갈린 측면이 있는데요. 12월 1일 날 청와대 고위장 기자가 한미 정상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라면서 이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걸 부정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같은 날 그 국방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해상봉쇄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금수품에 대한 해상 검색을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화도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의 일환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이 상임위 발언 이후에 해명하기를 이 이사회 결의에 나와 있는 그 해상 검색과 그리고 해상 봉쇄를 착오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상 봉쇄의 의미라든지 또 그 위중함을 생각하면 송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해명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근데요. 네. 국민들이 네. 실제로 그런 말 실수라 하더라도 또 착오라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하고 또 신뢰가 저버릴 수 있어서 국무위원 장관 내지 청와대 참모 입장에서는 그런 말 실수가 있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부서 내에서 사실 그 이결이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보관계 장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한 2시간 하고 또 장관별로 돌아가면서 밥을 삽니다. 밥을 사면 밥 먹으면서 회의를 또 합니다. 그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벌어져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느냐? 내가 볼 땐 그 송영구 장관이 난 착각한 게 맞다고 봐요. 차단을 봉쇄로 난 착각했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 회의장에 장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 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쫙 들어가는데 회의하신다고. 그러면 벌써 현재 만약에 그 봉쇄가 논의됐는데 정부에서 봉쇄를 부인했다 그러면 지금 소리가 나옵니다. 뭐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벌써 나오게 되는데 난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화성 12형이 지난 9월에 발사가 됐었죠. 그리고 2달 동안 조용했는데 아주 이례적인 타이밍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아요. 네. 좀 조용하다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 진짜. 네, 그동안에 조용했던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죠. 네.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않고 이제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또 한국과 대화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그 기대를 줬는데 이번에 다시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핵미사일을 기술적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완성됐기 때문에 도발한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제 정세보다는 좀 미사일 개발 시기와 좀 맞물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 북한이 화성 12형도 쐈고 네. 화성 14형도 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많은 그 전문가들이 특히 미국 쪽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워싱턴 타결 능력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폄하를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핵미사일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유엔 제재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정치 군사적으로는 북한 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북한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 난국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빠른 시간 내에 핵 능력을 보여줘서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게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폄하하면은 그 다음에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니까요, 북한이. 폄하를 하면. 어쨌든 북한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ICBM 이번에 화성 15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김정은이 당과 조국을 위해서 용감히 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필성을 남긴 다음에 하루 뒤에 11월 29일에 평양의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이동식 발사체 거기서 발사돼가지고 4,475km의 고도까지 상승해가지고 950km의 거리를 53분 동안 비행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조선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라고 하면서 발사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제가 저는 그 고각도하고 정상각도하고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네, 고각 발사는 일단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 각도로 쏴가지고 바로 그냥 바로 쏴서 높이 올라다 떨어뜨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나라가 좁아서 정상각도로 쏠 그 공간이 없습니다. 정상각도라면 그러면 45도 정도 되나요? 30도에서 45도 이제 정상각도라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이 만약에 3,000km만 넘게 되면은 일본 이게 지구가 둥글고 그다음에 전파는 직진합니다. 그럼 북한의 그 평양에 있는 미사일 통제소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미사일을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 일본 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서 화성 12형을 9월 15일 날 쏘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도 발표를 못했습니다. 통상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아주 그 0.5km 단위까지 그러니까 킬로미터 이하 단위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 특성 얘기하는데 9월 15일에 쐈을 때는 아무런 말을 못했는 것이 자기들은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그 화성 15형 그 미사일은 발사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발사 시각도 이전과는 달랐죠. 그간 북한은 주로 오전 그 5시에서 7시 정도 사이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벽 3시 17분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군 당국의 그 대비 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본 거고 또한 그 시간에 관계없이 그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좀 더 이른 시간에 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인 거하고 새벽 3시인 거하고가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그 차이가? 의미가 있나요? 이건 말이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시간에도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북한은 현재 미국의 위성이 언제 지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가진 게 인공위성이 4개인데 3개는 광학위성이고 1개만 SAR-위성입니다. 레이더 위성이라서 이 SAR-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시간에는 사진을 못 찍을 거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애석하게도 미국에서 이 전자전기를 띄워가지고 미사일의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못 찍는 시간으로 골랐는데 찍혔다 이거. 근데 그거는 이제 위성으로 찍은 것이 아니고 벌써 미국 본토에서 날아와가지고 옥교남에 대기하고 있다가 미사일 발사하는 걸 미리 알고 공중에 떠 있다가 미사일 날아가는 걸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 정도로 TOD 열감지로 다 미리 파악이 돼갖고 쏠 것이라서 쏘고 2분 후에 바로 쐈다고 발표해 버렸으니까 뭐. 근데 그 정도로 미국이 그 대비가 됐다면은 설사 그런 ICBM을 쏜다고 하더라도 요격할 수 있지 않나요? 요격을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높아. 최대 고도가 500km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쏘게 되면 요격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도가 500km까지 올라가기 전에 요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북한이 항상 서쪽에서 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벗어났을 때는 벌써 500km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요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번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동해상 자기네들이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떨어뜨려 놓고 자기가 목표한 지점이라고 말하니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으나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최근 들어서 북한이 화성 15형뿐만 아니고 북극성 2형이라든가 아니면 스커드 2L이라든가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시연했어요. 관성 항법 장치, 형상 유도 장치, 지형 대비 장치. 형상 유도 장치는 뭐냐면 미리 목표물 사진을 입력시켜 놓고 미국의 항공모함 사진을 입력시켜 놓고 쏘면 얘가 근처 가면 따라갑니다. 그런 기술을 현재 입력을 해놨고 그다음에 뭐 레이더 유도 장치, 적외선 유도 장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북한 미사일이 옛날에는 오차가 한 1000km 쏘면 오차가 3-4km씩 떨어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낮게 봐도 100m 이내고 북한 발표에 의하면 몇 미터 이내입니다. 이번 도발 움직임은 수일 전부터 한미일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북한은 왜 하필 이 시기에 도발을 감행한 걸까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대해서 반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앞서 지난 11월 20일 미 행정부는 그 9년 만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해상과 육상 무역 봉쇄를 위한 추가 제재를 지금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중국인 1명과 중국 기업 4곳, 북한 기관 기업 9곳, 북한 선박 20척이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면 북한이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대화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북한이 수출하는 게 뭔가 남아서 쓸 게 있어서 수출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뭔가 수입할 게 있으면 수출을 합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수출을 못하면 수입을 못합니다. 수입하는 물품 자체는 전부 다 북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만약에 수입을 못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2, 3년만 가게 되면 북한이 굶어 죽든가 아니면 더 이상 핵을 포기 안 해서 미국한테 맞아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사단이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하고 문답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아주 막말도 했죠. 이런 날강도 깡패무리와는 언제든 어떤 식으로든지 톡톡히 계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다가 아주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화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최근에 꽤 화제를 모았고 우리 언론에도 재보도된 뉴욕타임스 칼럼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지만 그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전쟁이 아닐 것이다. 김정은은 오히려 전쟁을 두려워한다. 김정은은 이성적인 상태로 보인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당연히 북한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 않는다. 북한의 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크게 외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듭 얘기하지만 북한은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라크가 가졌던 체험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을 겁니다. 방어무기 없이 그냥 공습 와서 한 며칠만 해버리면 그냥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아야소리를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상한 시기를 택해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간 거예요. 지난 8, 9년 동안 남북 간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결과물이 지금 막 나오는데 북한이 이번에 15호를 왜 했냐 14호를 왜 했냐 이 얘기가 의미가 없는 게 제 추정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발 이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JSA 사건, 그 귀순병 사건이 있으면서 또 군부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내부 결속용으로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자기들 내부 이제 달력에 적어도 시간표대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마이웨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뭐 국제사회 이목이 집중될 테니까 미리 당겨 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여기서 봤을 때 그냥 마이웨이 그냥 자기들 달력에 쏘는 날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거 관련해서 뭐 동계올림픽을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 것이 북한은 스포츠도 하나의 뭐 정치 행위라고 보고 있지만 스포츠가 정치를 바꿀 거라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를 통해서 북한과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런다니까 장웅 북한의 IOC 위원이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다. 어떻게 스포츠 관련하고 정치 군사적인 큰 문제를 바꾸려고 그러냐. 너무나 유치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르는 게 가장 큰 것이고 동계올림픽까지 볼 만한 큰 북한이 이렇게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 있지 않다. 그 시간이 이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네네.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석을 할까요? 네, 북한이 참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동메달 하나라도 딸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우리가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제일 잘하는 게 피겨 남녀 혼성을 거기서 자력으로 이제 올림픽을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땄어요. 근데 그게 세계 6위입니다. 참여해봤자 6위 정도 돼가지고 동메달 하나 못 따기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안 오겠다고 이제 해서 신청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 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진짜로 정말 동메달 한번 딸 수 있으면은 미녀 응원단까지 동원해서 아마 우리 사회에 좋은 이미지 주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가망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와서 그런 그 북한 내부 주민들도 그걸 듣게 되면 한국이라는 이렇게 발전된 사회에서 88 올림픽도 있었는데 또 이제 동계 올림픽도 한다 이런 게 북한 내부에 전해지면은 북한 체제 유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도 이렇게 로우키로 가서 아마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도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해석에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또 과장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일치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도발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미국을 대상으로 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을 제외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또 미국의 정책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어떤 이념적 갈등 없이 제대로 잘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자세와 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7차 핵실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도쿄신문은 그 지난달 11월 30일 그 북한이 그 신형 SLBM 북극성 3형 개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전했죠. 만약에 이 신형 SLBM이 개발이 사실이라면은 북한은 미국의 그 예방 선제 타격 가능성을 피할 수 있어서 비대칭 전력으로서 가치가 더 높다 이런 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이제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게 이제 6차 핵실험 한 다음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제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2번 갱도는 붕괴됐는데 잔여 갱도가 이제 3번, 4번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짜 걱정되는 지점인데 그 SLBM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잠수함에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SLBM까지 이제 북한이 완성을 다 해버리면 앞으로 뭐 완성할 게 너무나 뻔히 보이니까 SLBM은 현재 북극성 3형을 미사일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곧 시험 발사를 할 겁니다. 시험 발사를 할 건데 처음부터 북극성 3형은 과거에 2000톤급 신포 잠수함용이 아니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다가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이 요구하는 그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적인 목적인데 뭐냐면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미국에 의해서 초토화된 다음에 이 3000톤급 잠수함, 15급 잠수함에 있는 이 북극성 1형과 북극성 3형이 핵탄두를 싣고 살아남아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잔존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핵탄두를 싣고 서해안으로 내려오고 또 남해안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뒤통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LBM이 완성되고 3.0급 잠수함을 현재 2개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핵탄두를 싣고 우리 그네를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우리 안보에 굉장한 그 문제가 됩니다. 중국의 왕양 부총리는 중국도 최대 피해국이 될지도 모른다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왕 부총리는 북의 핵 보유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중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강행에 혈맹 관계도 부인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북한이 피로 굳어지는 관계였지만은 핵 문제 때문에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왕양 부총리라는 사람은 이제 전임대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돼서 권력설 4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북중 관계를 대립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중국과 북한 간에 조중 우호 조약이 이제 맺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은 기한이 없는 무기한 동맹입니다. 근데 중국과 그 중조 동맹이라는 그 중국과 북한 간의 동맹은 20년 단위로 갱신하게 돼 있어요. 20년 단위로 갱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81년에 갱신했고 2001년에 갱신했고 2021년에 갱신이 돌아옵니다. 중국이 이번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원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외교관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조 동맹의 갱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렛대 삼아가지고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12월 중순 중국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 북한의 도발로 중국의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이끌어낼까요? 예, 일단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중국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부적인 내용은 좀 틀리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을 좀 중단시키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중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동결하고 아예 비핵화까지 나아가야 된다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틀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또한 공통의 목적도 있고 공통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다소 차이가 있는 전국적인 목적에 불구하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근래 이제 북한의 도발이 좀 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던 중국의 태도 변화도 상당히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참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한중, 우리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왜냐하면 지금 의도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중국이 말리면 북핵은 못해요. 그 너무 뻔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사실은 지금 다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으로 하여금 그거를 방조하지 않고 나서서, 미국보다도 중국이 먼저 나서서 북한의 핵을 폐기하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 저는 이제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중국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만 해가지고는 중국이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말폭탄을 좀 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폭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전술 핵무기를 재배척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사드 문제 관련해서 현재 중국이 우리의 제재를 했는데 전면적으로 쌍방 경제관계가 전면적으로 회복되고 앞으로 확대 발전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당당하게 또 필요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의 목적이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북핵을 불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전술핵 배치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하는 논의, 단순하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규정되어지는 것들의 잘못된 방향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충분하게 해서 네. 여러 가지 것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기본 방향에서는 제재를 통한 북한과 대화에 의해서 이걸 풀겠다라고 해서 우리하고 방식과 목적이 거의 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하고의 정상회담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군비 강화로 덩달아 좋아지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일본입니다. 정확히는 일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베 정권의 문제인데 하여간 북한이 뭐 일만 터뜨리면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기다렸던 듯이 기자회견하고 피난시설 같은 거 확보한 거 막 언론에서 계속 보여서 시골 마을에서도 대피 훈련하는 게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하는 건데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부터 77억 엔을 들여 대함 순항 미사일 개발하고 여기에 지상 목표물 타격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제 전수 방위라 해서 적을 상대편 국가를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평화헌법을 뭐 개정하기 위해서 뭐 아베 정권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데 북한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토마호크를 자기가 개발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호크는 전형적인 그 공격무기죠. 공격무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일본의 미군 시설을 공격하든가 일본의 주요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하면 일본도 구축함에 있는 뭐 토마호크라든가 일본 본토에 있는 토마호크를 가지고 북한의 주요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현재 북한을 핑계대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토마호크를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재무장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이게 단지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국에까지도 엄청난 위협을 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침략을 했어요. 옛날에 삼국시대 때부터 일본 왜구들이 노략질했고 뭐 임진왜란 그다음에 뭐 그 뒤에 2차 대전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 같아요. 원투킬 같아 거의. 근데 이런 나라가 이렇게 2차 대전 지금 패망한 지 몇십 년 만에 다시 이렇게 또 재무장을 한다는 거는 참 이거 중국에도 엄청난 위협일 텐데 중국 사람들이 좀 이걸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갖고 북한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행 시간과 고도 모두 최고 기록을 나타낸 화성 15형. 이로써 북한은 핵무장 고지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핵 칼날이 목 밑에 와 있는데 정부는 아무 대책 없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죠. 자, 우리 정부의 남은 방어 전략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목표가 제대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핵을 불령한다 이걸 목표를 더 분명히 하고 그걸 지켜나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제재에 의한 저희들 목표는 대화에 의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국과 공조 중요하고 또 중국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런 방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게 조금 미미하고 미약하다 하더라도 사실 외교 국방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인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카드라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계속 인내심을 갖고 한다 하면 제대로 생각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최고위급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유엔 고위 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건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외교가에선 핵포기의 뜻이 없는 북한이 유엔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흘리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움직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펠트먼의 방북 계획을 알고 있지만 북한 정권이 불법적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넣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이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석들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좋았고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제 편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또 아니었다는 것도 느끼고 아닌데? 원래 또 저를 공격했던 분이 저를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튼 아주 유익했고 무엇보다도 좀 장시간이었지만 있는 생각이나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장이에요. 예, 뭐 안보에 대한 부분 항상 뭐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진짜 더 진지하게 한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 6개월 집권이 상당히 안정감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명 내지 과업은 적폐 청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에 관련된 공수처 논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책임 있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멋있는 정치 활동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